잠깐이면 됩니다. 폐차장에 나타난 한 노인이 불과 이틀 만에 폐차 직전 벤츠를 되살렸습니다. 사장이 그의 신분증을 몰래 복사했을 때 그 이름을 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죠. 당신이 강민철! 20년 전 한국 자동차 산업을 뒤흔들었던 천재 엔지니어. 그런데 왜 이 노인은 고시원에서 숨어 살고 있었을까요? 그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폐차장 사장이 무릎 꿇고 오열한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경기도 외곽의 낡은 폐차장입니다. 2026년 초겨울 매서운 바람이 녹슨 차체들 사이를 휘감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흐렸고 차가운 공기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듯했습니다. 폐차장 곳곳에는 한때 누군가의 꿈이었을 자동차들이 쓸쓸히 쌓여 있었죠. 찌그러진 보닛, 깨진 유리창, 녹슨 바퀴들이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또 얼마나 추운지. 폐차장 사장 김대호는 58살입니다. 그는 두툼한 군용 파카를 여미며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손끝이 시려서 호호 입김을 불어넣었죠. 낡은 사무실 문을 열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선 김대호는 작은 전기 히터 앞에 손을 내밀며 몸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 하나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20년 전 정비대회에서 상을 받던 자신의 모습이었죠. 사진 속 김대호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트로피를 들고 있는 젊은 날의 그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중형 정비소를 운영하며 꽤 괜찮은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98년 외환위기 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 정비소를 빼앗겼고 결국 이 폐차장을 겨우 얻어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죠. 김대호는 액자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시절이 마치 전생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장님, 오늘 입고된 차들 정리 다 했습니다. 29살 직원 민준이 기름때 묻은 손을 헝겊으로 닦으며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민준은 키가 크고 마른 체구의 청년이었습니다. 작업복 곳곳에 묻은 얼룩들이 그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죠. 그는 대학을 2년 다니다가 중퇴했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학비를 감당할 수 없었던 거죠. 이곳에서 일한 지 벌써 3년째입니다. 민주는 비록 배움의 기회를 놓쳤지만 손재주가 좋아서 웬만한 차 수리는 혼자서도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점심이나 먹으러 가자. 김대호가 민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둘 사이에는 묘한 동질감이 있었습니다. 같은 처지,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연대감이었죠. 김대호는 민준을 마치 아들처럼 아꼈고 민준 역시 김대호를 친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폐차장 입구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칠수는 좋게 넘어 보이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등은 약간 굽어 있었고 걸음걸이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낡은 작업복 차림이었는데 그 작업복도 여러 번 기운 흔적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형언할 수 없이 깊고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히 나이든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무언가를 깊이 탐구하고 경험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눈빛이었죠. 저기, 실례합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떨림 없이 명확한 발음이었죠. 김대호는 폐차할 차를 가져온 손님인 줄 알고 민준과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김대호는 손님을 맞이하는 마음에 친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어르신. 무슨 일이십니까? 노인은 대답 대신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쌓여있는 폐차들, 녹슨 부품들, 깨진 유리 조각들. 그의 시선이 천천히 이동하다가 한 곳에 멈췄습니다. 폐차장 한쪽 구석에 있는 검은색 차량이었습니다. 벤츠 S클래스였죠. 2010년식으로 사고로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보닛은 심하게 구겨져 있었고 헤드라이트는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범퍼도 떨어져 나가 옆에 놓여 있었죠. 저 차 좀 보고 싶습니다. 노인이 벤츠를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아, 저 차요? 사고 나서 들어온 지 한 달 됐는데요.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주인이 그냥 폐차하기로 한 겁니다. 엔진까지 망가져서 손 쓸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보험사에서도 전손 처리했고요. 민준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앞부분만 문제가 아니라 엔진룸 전체가 충격을 받아서요. 전기 계통도 다 나갔고 변속기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솔직히 고치는 것보다 새로 사는 게 나을 정도죠. 노인은 두 사람의 말을 듣고도 천천히 벤치에 다가갔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손을 뻗어 찌그러진 보닛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습니다. 차가운 쇳덩어리를 쓰다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무언가를 어루만지는 듯 했죠. 노인의 눈가에 희미한 그리움이 스쳤습니다. 혹시 제가 이 차를 고쳐봐도 될까요? 순간 김대호와 민주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둘 다 어이가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주는 웃음을 참으려고 입술을 깨물었고 김대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농담이시죠? 이 차는 전문 정비사도 손대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게다가 부품값만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김대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혹시 노인이 다치기라도 하면 책임져야 할까봐 두려웠던 거죠. 하지만 노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그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흔들림 없는 자신감이었죠. 김대호는 내심 불쾌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왜 이러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폐차장에 오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괴짜들도 가끔 있었습니다. 어차피 버릴 차니까 상관없다는 생각에 김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십시오. 대신 다치시면 저희는 책임 못 집니다. 혹시 모르니 조심하세요.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작업복 주머니에서 낡은 공구 세트를 꺼냈습니다. 40년은 좋게 됐을 듯한 손때 묻은 공구들이었습니다. 렌치, 드라이버, 플라이어. 하나하나가 세월의 흔적으로 반들반들해져 있었습니다. 녹은 슬지 않았지만 오랜 사용으로 닳아 있었죠. 그것을 보는 순간 김대호는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도 젊은 시절 저런 공구 세트 하나로 세상을 다 가진 듯 자신만만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20살에 처음 산 공구 세트를 허리춤에 차고 정비소를 누볐던 기억이 떠올랐죠. 그때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그 자신감은 어느새 사라져버렸습니다. 민준아, 점심 먹으러 가자. 어르신은 알아서 하시겠지. 김대호는 민준을 데리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민준이 뒤돌아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노인을 바라봤지만
김대호가 손짓으로 그냥 가자고 했습니다. 둘은 근처 식당으로 향했고 폐차장에는 노인만 남았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벤치의 보닛을 열었습니다. 찌그러진 보닛이 삐걱거리며 올라갔습니다. 엔진룸 안은 엉망이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전선들, 깨진 플라스틱 커버들, 기름이 새어나온 흔적들. 누가 봐도 손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래간만이구나. 내 손으로 다시 만지게 될 줄은. 노인의 눈에 어린 그리움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계에 대한 애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그리움이었고 돌아갈 수 없는 청춘에 대한 아쉬움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용서받지 못한 과거에 대한 깊은 회한이었습니다. 노인은 공구를 하나씩 꺼내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마치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을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찬바람이 불어왔지만 노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의 온 신경은 오직 눈앞의 엔진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세월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돌아온 김대호와 민준입니다. 2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둘은 근처 중국집에서 짜장면으로 간단히 식사를 마치고 폐차장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김대호는 걸으면서도 계속 그 노인 생각을 했습니다. 괜히 허락한 건 아닐까, 혹시 다치시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었죠. 민준도 비슷한 생각이었는지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어르신 아직도 계시려나? 민준이 먼저 폐차장으로 들어서다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춰지면서 입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죠. 뒤따라오던 김대호가 민준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왜 그래, 민준아? 무슨... 사장님, 이거... 민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대호가 민준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는 순간 그 역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던 겁니다. 벤치의 보닛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찌그러진 외관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엔진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2시간 전만 해도 엉망진창이었던 그곳이 지금은 놀라울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엔진룸 바닥에 고여있던 기름은 모두 닦여 있었고 복잡하게 꼬여있던 전선들은 색깔별로 정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엔진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규칙적인 공회전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던 겁니다. 2시간 전만 해도 시동조차 걸리지 않던 그 엔진이 지금은 마치 새 차처럼 부드럽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김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0년 넘게 차를 만져온 그였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 정도로 망가진 엔진을 단 2시간 만에 살려낸다는 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노인은 엔진룸 옆에 쪼그려 앉아 헝겊으로 땀을 닦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기름때로 새까맣게 물들어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져 있었고 눈빛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고향집을 찾은 사람처럼 편안해 보였죠. 일단 시동은 걸립니다. 엔진 블록에 금이 간 줄 알았는데 다행히 헤드 게스킷만 교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작업을 마친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헤드 게스킷 교체는 엔진을 반쯤 분해해야 하는 고난도 작업입니다. 전문 정비소에서도 최소 이틀은 걸리는 일이죠. 그런데 이 노인은 특수 장비도 없이 낡은 공구만으로 그걸 해낸 겁니다.
김대호는 믿을 수가 없어서 무릎을 꿇고 엔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헤드 게스킷이 새 것으로 교체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새 것은 아니었습니다. 폐차장 어딘가에서 찾아낸 중고 부품이었지만 완벽하게 청소되고 정비되어 마치 새 것처럼 보였습니다. 볼트 하나하나가 정확한 토크로 조여져 있었고 실링 처리도 완벽했습니다. 김대호 자신이라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작업입니다. 게다가 특수 공구 없이 저 낡은 공구 세트만으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대체 어떻게 하신 겁니까? 김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존경과 경외감이 뒤섞인 목소리였죠. 노인은 공구를 천천히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옛날에 좀 만졌습니다. 노인의 대답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놀림을 지켜본 민주는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저 손놀림은 단순히 좀 만진 수준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민주는 3년 동안 이곳에서 일하며 수많은 정비사들을 봤습니다. 실력 있다는 사람들도 많이 봤죠. 하지만 저런 경지는 처음이었습니다. 마치 차의 구조를 해부학적으로 완벽하게 꿰뚫고 있는 듯 했습니다. 신의 손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었죠. 김대호는 천천히 일어나 먼지를 털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어디서 일하셨습니까? 노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과거의 어떤 기억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죠.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이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김대호와 민주는 노인의 작업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배움의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노인의 손놀림 하나하나가 교과서였습니다. 어떻게 공구를 잡는지, 어떤 순서로 작업하는지, 어떻게 힘을 배분하는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노인은 폐차장에 쌓인 부품들을 뒤지며 필요한 것들을 찾아냈습니다. 녹슬고 버려진 부품들이었지만 그의 손을 거치면 마법처럼 되살아났습니다. 녹을 벗겨내고 기름때를 닦아내고 필요한 부분을 수리하니 충분히 쓸만한 부품으로 변했습니다. 이 헤드라이트 크랙도 수지로 메우면 쓸만합니다. 노인이 깨진 헤드라이트를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건 너무 심하게 깨져서 안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노인은 특수 수지를 구해와 정교하게 크랙을 메웠습니다. 그리고 표면을 매끄럽게 연마하자 놀랍게도 빛이 제대로 투과되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사용 가능한 수준이었죠. 여기 서스펜션은 유압만 다시 잡으면 노인은 서스펜션 아래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김대호가 급히 안전 받침대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노인은 능숙하게 유압 라인을 점검하고 새는 부분을 찾아 보수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마치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에어백 센서는 재배선하면 됩니다. 복잡한 전기 계통도 문제 없었습니다. 노인은 회로도도 보지 않고 정확하게 문제점을 찾아냈습니다. 끊어진 전선을 연결하고 손상된 커넥터를 교체하고 퓨즈를 점검했습니다. 모든 작업이 흐름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해가 질 무렵 벤츠는 거의 원상태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외관은 여전히 찌그러져 있었지만 기계적으로는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계기판의 모든 경고등이 꺼졌고 엔진은 부드럽게 회전했으며 전기장치들도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볼까요?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키를 돌리자 계기판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시동 버튼을 누르는 순간입니다. 우르릉 엔진이 부드럽게 깨어났습니다.
마치 새 차처럼 조용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진동도 거의 없었고 소음도 최소한이었습니다. 민준이 엑셀러레이터를 살짝 밟자 엔진 회전수가 부드럽게 올라갔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김대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30년 넘게 차를 만져왔지만 이렇게 감동적인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폐차될 운명이었던 이 차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것도 단 하루 만에 말이죠. 어르신, 대체 누구십니까? 김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노인은 공구를 닦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차를 사랑했던 늙은이입니다. 김대호는 직감했습니다. 이 노인은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 손놀림, 저 지식, 저 경험은 자동차 업계에 몸담았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경지입니다. 전설 속에서나 존재하는 그런 수준이죠. 어르신, 혹시 성함이? 김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강민철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김대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였습니다. 강민철,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았습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인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김대호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내일 또 와도 될까요? 아직 정기 개통에 문제가 좀 남아 있어서. 물론입니다, 어르신. 언제든지 오십시오.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폐차장을 나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김대호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존경, 두려움, 호기심. 아니,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였습니다. 마치 전설을 목격한 듯한 느낌이었죠. 그날 밤 김대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그 노인 생각만 했습니다. 결국 일어나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강민철, 자동차, 정비를 입력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정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몇 개의 동명이인이 나왔지만 그 노인과는 전혀 관계없어 보였습니다. 마치 그의 과거가 의도적으로 지워진 것처럼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체 누구실까? 김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폐차장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벤츠가 달빛을 받아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다시 태어난 생명처럼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노인은 약속대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보자기에 싼 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김대호가 사무실 밖으로 나가자 노인이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폐를 끼칠 것 같아서요. 김대호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렇게 예의 바른 어르신이 얼마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기 바쁜데 이 노인은 오히려 미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김대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저희가 점심 대접해야죠. 어제 그 기적 같은 일을 해주셨는데요. 노인은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벤치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전기 개통과 내부 인테리어 복원 작업입니다. 찢어진 가죽 시트를 보며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폐차장 한쪽에 쌓인 부품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노인은 비슷한 색상의 가죽 시트 조각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바늘과 실을 꺼냈습니다. 민준이 그 모습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르신, 가죽 봉제까지 하실 줄 아십니까? 옛날에 차 실내 디자인도 좀 했습니다. 노인의 손놀림은 재봉사처럼 정교했습니다. 바늘이 가죽을 뚫고 들어가고 실이 매듭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마치 예술작품을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찢어진 부분에 가죽 조각을 대고 눈에 띄지 않게 안쪽에서 봉제했습니다. 완성된 시트는 멀리서 보면 새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주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대체 이 노인은 뭘 안 해본 게 있을까요? 엔진 정비, 전기 개통, 판금, 도색, 그리고 이제는 실내 인테리어까지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정통한 듯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사무실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노인은 가져온 도시락도 함께 꺼냈습니다. 김치와 계란말이가 들어있는 소박한 도시락이었죠. 김대호는 그 도시락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렇게 대단한 기술을 가진 분이 이렇게 소박한 식사를 하고 계시다니 말입니다. 김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실례지만 어디서 사십니까? 여기서 버스로 1시간 정도 가는 곳입니다. 작은 고시원에서 지냅니다. 고시원이요? 민준이 놀라서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저렇게 대단한 기술을 가진 분이 고시원에서 산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김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시원이라면 좁은 방 하나에서 생활한다는 뜻입니다. 화장실도 공동으로 쓰고 제대로 된 주방도 없는 그런 곳 말이죠. 가족은 없으십니까? 민준의 질문에 노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라면을 먹던 손이 멈췄습니다. 젓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고 그 안에 깊은 슬픔이 스쳤습니다.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무거운 침묵이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는 있는 법입니다. 특히 저렇게 아픈 과거라면 더더욱 말이죠. 김대호는 화제를 돌리려고 라면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사장님, 손님이요.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가 낡은 트럭을 몰고 들어왔습니다. 김대호는 그 남자를 알아봤습니다. 이 근처에서 중고 부품상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벤츠 폐차한다고 한 차 보러 왔는데요. 부품 좀 떼어가려고요. 김대호는 당황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이 남자에게 벤츠 부품을 팔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엔진은 50만 원, 변속기는 30만 원에 주기로 했었죠. 당시에는 어차피 못 쓸 차였으니까 부품이라도 팔아야겠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아, 그게 지금 작업 중이라. 작업? 폐차장에서 무슨 작업을 합니까? 약속했잖아요. 엔진 50만 원에 주기로. 남자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벤츠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시동이 걸려있는 엔진 소리를 듣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돌아간단 말이야? 남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엔진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차 안을 살폈습니다. 복원된 시트, 정리된 계기판, 작동하는 모든 전기장치들. 남자의 표정이 점점 변해갔습니다. 제가 좀 손봤습니다.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자는 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작업복, 구분 등, 주름진 얼굴, 그리고 비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뭘 하셨다고? 이 차가 얼마짜린데? 입 조심하세요. 민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주먹을 불끈 쥔 채 남자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노인이 손짓으로 제지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남자는 차를 한 바퀴 돌며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보닛을 열어보고 하부를 들여다보고 내부를 살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현실이었습니다. 폐차 직전이던 차가 완벽하게 복원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거 완전히 되살렸네? 이 정도면 중고로 팔아도 2천만 원은 받겠는데? 남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탐욕이 번쩍였습니다.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장님, 이 차 제가 500만 원에 사갈게요. 어차피 폐차할 거였잖아요. 안 됩니다. 이 차는 1000만 원, 더 이상은 못 줍니다. 김대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솔직히 폐차장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1000만 원은 큰 돈입니다. 2달치 운영비가 나오는 금액이죠. 하지만 노인이 이틀 동안 땀 흘려 살린 차를 이렇게 헐값에 팔 수는 없었습니다. 이 차는 팔 수 없습니다. 노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나서? 이거 할아버지 차도 아니잖아. 이 차의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뭐, 폐차 동의서까지 쓴 차를, 말이 되는 소리를. 제가 원래 주인을 찾아서 설득하겠습니다. 이 차는 버리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김대호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노인은 단순히 차를 고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버려진 것에 대한 애틋함이 있었고 생명을 구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버려졌던 것처럼 이 차도 다시 살아날 자격이 있다고 믿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욕설을 퍼부으며 떠났습니다. 트럭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폐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세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김대호는 결심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원래 주인 연락처 알아보겠습니다. 어르신 말씀이 맞습니다. 이 차는 다시 살릴 가치가 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감사함과 동시에 깊은 회한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도 누군가에게 이런 기회를 받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 같은 것 말이죠. 그날 저녁 노인이 돌아간 후 김대호는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저 어르신, 보통 사람이 아니야. 저 실력이면 어떤 정비소에서도 모셔갈 텐데 왜 고시원에서 사실까? 저도 궁금합니다. 마치 과거를 숨기고 사시는 것 같아요. 창밖으로 초저녁 달이 떠올랐습니다. 폐차장 구석의 벤츠가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버려질 뻔했던 차가 이제는 새 생명을 얻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노인 자신의 모습 같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노인은 이제 벤츠의 외관 복원까지 시작했습니다. 판금 작업은 전문 장비가 없으면 거의 불가능한 작업입니다. 하지만 노인은 폐차장에 굴러다니는 쇠파이프를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묘하게 구부려서 지렛대로 만들었습니다. 저 쇠파이프를 저렇게 구부려서 지렛대로 쓰시다니. 민주는 감탄을 넘어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노인은 즉석에서 만든 도구로 찌그러진 보닛을 조금씩 펴나갔습니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힘을 가하면서 원래 형태를 되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저건 교과서에도 없는 기법입니다.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노하우였죠. 그때였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폐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50대 남자와 그를 호위하듯 따라온 덩치 큰 남자들이었습니다. 모두 5명이었죠. 김대호는 그들의 기세에 긴장했습니다. 여기가 그 벤츠 있는 곳이라며? 앞장선 남자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위압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김대호가 조심스럽게 나갔습니다. 누구십니까? 나, 이 근처 중고차 단지 회장 박준혁이라고 해. 소문 들었어. 폐차 직전이던 S클래스를 되살렸다며? 그걸 누가 고쳤는지 알고 싶은데. 박준혁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죠. 중고차 사업으로 크게 성공해서 이제는 수입차 딜러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이 근처 중고차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소문입니다. 하지만 뒷소문이 좋지 않습니다. 사고 이력 조작, 저질 정비, 각종 불법 거래로 악명이 높았죠.
김대호는 본능적으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고쳤습니다. 노인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공구를 들고 있었습니다. 박준혁은 노인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할아버지가 진담이야 거짓말이야? 직접 보시면 알 것입니다. 박준혁은 벤치로 다가갔습니다.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엔진을 켜보고 계기판을 확인하고 하부까지 기어 들어가 봤습니다. 옆에 있던 부하들도 여기저기 살펴봤습니다. 몇 분이 지나자 박준혁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전문가도 힘든 작업인데 장비도 없이 이걸 해냈다고? 박준혁은 진심으로 놀란 듯 했습니다. 차에서 기어 나와 손에 기름때를 닦으며 노인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회사에서 일하실 생각 없으세요? 월급 5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아니, 기술이 확실하다면 1000만 원도 가능합니다.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민준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000만 원이면 웬만한 대기업 임원 연봉 수준입니다. 고시원에서 생활하시는 노인에게는 엄청난 금액이죠. 하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 그럴 수 없습니다. 왜? 돈이 부족해? 2천만 원. 박준혁이 금액을 2배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대답은 변함없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박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박준혁의 제안을 거절한다는 것은 곧 적으로 돈다는 의미였습니다. 박준혁은 선글라스를 다시 쓰며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박준혁은 김대호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사장님, 이 폐차장 부지 매각건 아직 유효합니까? 김대호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사실 지난달 박준혁으로부터 폐차장 부지 매입 제안을 받았었습니다. 10억 원이라는 금액이었죠. 빚에 허덕이던 김대호는 진지하게 고민했었습니다. 아내는 병원에 입원 중이고 수술비도 필요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건 잘 생각하세요. 당신도 알다시피 이 근처에 제 사업장이 얼마나 많은지. 협력하면 서로 좋고 안 하면. 알겠죠?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박준혁의 부하들이 폐차장 곳곳을 둘러보며 압박했습니다. 마치 이미 자기네 것인 양 행동했죠. 민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박준혁 일행이 떠난 후 폐차장에는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김대호는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시겠어요?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김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제가 어르신을 곤란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일은 익숙합니다. 노인의 대답에 둘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익숙하다는 표현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과거에도 비슷한 일을 여러 번 겪었다는 뉘앙스였죠. 노인의 눈빛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과거의 어떤 기억이 떠오른 듯 했습니다. 그날 밤 김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벌써 몇 달째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자궁암이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데 비용이 3천만 원이나 듭니다. 폐차장 수입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죠. 폐차장을 팔면 아내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노인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민준이는요? 이곳이 없어지면 그 젊은이는 또 어디로 가야 할까요? 새벽 2시였습니다. 김대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김대호 사장님? 박준혁입니다. 생각해보니 제 제안이 너무 박했던 것 같아서요. 박준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섬뜩했습니다. 폐차장 부지 가격 10억에서 15억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부인 수술비 제가 선불로 드리죠. 내일 당장 입금하겠습니다. 김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15억. 그리고 아내 수술비까지.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내일까지 그 노인네 신상 정보 주시고 우리 회사로 스카우트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설득하시든 압박하시든 방법은 사장님께 맡기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김대호는 휴대전화를 붙잡은 채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수술대에 누워있을 아내. 그리고 노인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믿고 매일 찾아오시는 그분. 김대호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노인이 사무실에서 잠깐 놓고 간 낡은 지갑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신분증이 들어 있었죠. 김대호는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배신입니다. 은인을 배신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내를 살려야 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인은 평소처럼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김대호의 태도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고 말투도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민주는 그런 사장님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좀 쉬시는 게 어떻습니까? 김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요?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오늘 마무리하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르신께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김대호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어젯밤 찍어둔 신분증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신분증이나 연락처 같은 거 제게 주실 수 있으신가요? 나중에 또 도움을 받을 일이 있을까 싶어서. 노인은 김대호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서 절박함과 죄책감이 동시에 읽혔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그냥 그때였습니다. 박준혁 일행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10명도 넘어 보였습니다. 폐차장이 순식간에 그들로 가득 찼습니다. 김 사장, 생각 정리되셨습니까? 박준혁이 선글라스를 벗으며 걸어왔습니다. 김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이 상황을 눈치채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장님 설마 아니시죠? 미안하다, 민준아. 나도 살아야 하니까. 김대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박준혁에게 건넸습니다. 박준혁은 봉투를 받아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신분증 사진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박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강민철, 이 이름, 설마. 박준혁은 급히 휴대전화를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신문 기사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2005년 기사였습니다. 전설의 엔지니어 강민철, 기술 유출 혐의로 업계 영구 퇴출. 한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팔아넘긴 배신자. 강민철, 징역 5년 선고. 나는 누명을 쓴 것. 박준혁은 기사 속 사진과 눈앞의 노인을 비교했습니다. 20년이 지나 늙고 초췌해졌지만
틀림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맞았습니다. 박준혁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당신이 강민철? 현대에서 독일 벤츠까지 스카우트하려 했다는 그 천재 엔지니어 말이오? 민준과 김대호도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강민철이라는 이름. 민준은 자동차 관련 다큐멘터리에서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한국 자동차 업계를 뒤흔든 천재였다고 했습니다. 불과 20대의 혁신적인 엔진 설계로 주목받았고 메이저 자동차 회사들이 서로 스카우트하려 했던 인물이었죠. 하지만 2005년 그는 기술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외 경쟁사에 핵심 기술을 팔아넘겼다는 혐의였습니다. 그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5년 복역 후 출소했지만 업계에서는 영원히 퇴출당했습니다. 그 후 그의 행적은 묘연했습니다. 그래서 고시원에서 사셨던 거군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왜 그토록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도 숨어 살았는지, 왜 과거를 말하지 않으려 했는지. 당신이 진짜 강민철이라면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요. 과거는 과거고 실력은 실력이니까. 2천만 원 최종 제안입니다. 박준혁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거절한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거절? 할아버지 상황을 모르시는군요. 당신 같은 정가자를 누가 받아주겠어요? 나 아니면 갈 곳도 없잖아. 2천만 원이면 남은 인생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래, 그럼 이렇게 하죠. 박준혁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가 경찰에 제보하면 어떻게 될까요? 출소 후 신고 의무 위반, 신분 세탁 시도. 다시 들어가고 싶어요?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준혁의 협박에도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단단해 보였죠.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돈이 되니까요. 당신 같은 기술자 하나면 내 사업이 몇 배는 커질 텐데. 사고 난 차들 싸게 사서 당신이 고치면 얼마나 큰 이익이겠어요? 그때 김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노인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급했습니다. 아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김대호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김대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입니다. 저처럼. 노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이해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이 박준혁 일행 앞을 막아섰습니다. 팔을 벌려 노인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안 됩니다. 어르신은 저희 은인이십니다. 비켜, 젊은이. 이건 어른들 일이야. 박준혁의 부하 하나가 민준을 밀쳤습니다. 민준이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폐 차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폐 차장 입구로 한 대의 고급 세단이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최신형 S클래스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70대 노신사는 단정한 양복 차림에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백발이 성성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무슨 일인가? 모두가 그를 향해 돌아봤습니다. 박준혁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지만 당황한 게 역력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이곳에? 자네가 여기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제보를 받았네. 박준혁, 자네 사업장 인허가 건 다시 검토해야 할 것 같군. 그리고 사고 이력 조작 건도 감사원에 넘기겠네.
노신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압감이 넘쳤습니다. 박준혁과 부하들이 황급히 폐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노신사는 천천히 노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철이 자네였군. 20년 만이야. 노인도 그를 알아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태섭 형님. 노신사의 이름은 김태섭입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의 살아있는 전설이죠. 현대자동차 부사장을 지냈고 은퇴 후에도 업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자동차 업계 사람들은 그를 대부라고 불렀습니다. 태섭 형님. 강민철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였습니다. 한때 자신을 아들처럼 아껴주던 멘토의 목소리. 강민철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같이 좀 이야기하세. 차나 한잔하면서 김태섭은 강민철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둘은 폐차장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김대호와 민주는 밖에서 지켰습니다. 감히 따라 들어갈 수 없는 분위기였죠. 사무실 안 두 노인은 마주 앉았습니다. 낡은 탁자를 사이에 두고 20년의 세월을 마주했습니다. 김태섭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20년이나 자네를 찾았네. 출소 후 어디로 갔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도 몰랐어. 마치 증발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숨어 살았습니다. 강민철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왜? 자네는 무죄였잖나. 나는 알고 있었어. 자네가 기술을 팔아넘긴 게 아니라는 걸. 강민철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태섭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알고 계셨습니까? 물론이지. 진짜 범인도 알고 있었네. 김태섭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부서의 과장이었던 노석환. 그 친구가 자네를 배신하고 기술을 팔아넘긴 거야. 그리고 모든 증거를 자네에게 뒤집어 씌웠지. 자네 컴퓨터를 해킹하고 자네 명의로 계좌를 만들고. 강민철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20년을 억울함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배신자로 여겼습니다. 동료들은 등을 돌렸고 가족마저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강민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증거가 없었네. 노석환은 너무나 치밀했어. 모든 걸 완벽하게 계획했지. 그리고 김태섭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자네가 유죄 판결을 받을 즈음 나는 회사 내부 권력 투쟁에 휘말렸었지. 자네를 도우려 하면 나까지 묻힐 상황이었어. 노석환 뒤에는 더 큰 세력이 있었거든. 김태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0 넘은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비겁하게도 입을 다물었네. 자네가 감옥에 가는 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미안하네, 민철아. 정말 미안해. 70대 노인이 60대 노인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민철은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분노와 원망. 하지만 묘하게도 그것들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형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그런 곳이니까요. 강한 자가 이기고 약한 자는 짓밟히는 곳. 하지만 이제는 다르네. 김태섭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노석환, 그 친구는 5년 전에 횡령 혐의로 감옥에 갔어. 탐욕이 과했던 거지. 그때 그가 모든 걸 자백했어. 자네에게 뒤집어 씌운 일까지 전부 말이야. 강민철이 눈을 떴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진짜입니까? 내가 그 녹취록을 가지고 있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나온 거야. 재심 청구하면 자네는 무죄야. 명예도 회복할 수 있어. 자네가 배신자가 아니었다는 걸 세상에 알릴 수 있다고. 명예. 강민철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예가 뭡니까? 제 아내는 제가 감옥에 있는 동안 병으로 죽었습니다. 위암이었어요. 수술비가 없어서 홀로 죽어갔어요. 강민철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딸아이는 저를 범죄자, 아버지라고 부끄러워하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중학생이었던 그 아이가 아버지 때문에 학교에서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을까요? 이제 와서 무죄라고 해봤자 돌아올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김태섭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강민철이 잃어버린 것들, 그것은 돈으로 보상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철아, 김태섭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네 딸, 민주는 자네를 찾고 있네. 뭐라고요? 강민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작년부터 나한테 연락이 왔어. 아버지를 찾아달라고 말이야. 자기가 오해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아버지를 꼭 만나고 싶다고 했어. 강민철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울지 않았던 그가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민주가 나를 찾는다고요? 그래. 자네 딸은 이제 45이야. 결혼도 했고 아이들도 있어. 쌍둥이 손주가 있다네. 6살짜리 남자아이들이야. 자네를 할아버지라고 부를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 강민철은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바닥에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20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밖에서 지켜보던 김대호와 민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노인이 짊어진 짐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민철아, 돌아오게. 김태섭이 강민철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내가 자네를 업계에 다시 소개하겠네. 자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겠어. 그리고 무엇보다 딸을 만나게 해주지. 손주들도 만나고 가족을 되찾게 해줄게. 강민철은 오랜 시간 울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짊어진 어둠이 조금씩 걷히고 있었습니다. 형님, 저는 차를 사랑합니다.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감옥에서도 고시원에서도 차 생각뿐이었어요. 알아, 자네가 얼마나 차를 사랑하는지 알아. 그러니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든 말해보게. 강민철은 창밖에 벤츠를 봤습니다. 저 차를 끝까지 완성하고 싶습니다.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싶어요. 버려진 것에게 새 생명을 주고 싶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섭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자네가 원하는 대로 하게. 시간은 충분해. 내가 기다리겠네. 그날 이후 강민철의 작업은 더욱 정성스러워졌습니다. 단순히 차를 고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 같았죠. 하나하나의 부품에 혼을 담았고 모든 볼트를 조이는 손길에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대호와 민주는 그를 도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폐차장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전설적인 엔지니어의 마지막 작품에 참여하는 제자들이었죠. 강민철은 작업하면서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민준아, 이 볼트를 이렇게 조이면 안 돼. 느낌으로 알아야 해. 강민철이 민준의 손을 잡고 직접 보여줬습니다. 너무 세게 조이면 나사산이 망가지고
너무 약하면 풀려. 차는 살아있는 거야. 숨을 쉬고 진동하고 반응하지. 그 생명을 느껴야 해. 네, 선생님. 민주는 이제 강민철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강민철도 그 호칭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아들을 대하듯 민준을 가르쳤죠. 대호 사장님, 사장님은 솜씨가 좋으십니다. 강민철이 김대호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배우시면 인류 정비사가 되실 수 있어요. 감각이 있으세요. 손끝에서 느껴집니다. 어르신, 제가 어르신을 배신했는데 김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도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가족을 위해 선택한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 그게 가장 소중한 겁니다. 김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폐차장을 팔지 않기로 말이죠. 김태섭이 아내의 수술비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빌린 돈은 천천히 갚아나가면 되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 폐차장을 제대로 된 정비소로 만드는 것이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벤츠는 완벽하게 복원되었습니다. 외관의 찌그러진 부분까지 말끔히 펴졌고 도색까지 완료됐습니다. 마치 전시장에 있는 새 차 같았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검은 차체는 예술품이었습니다. 이제 원래 주인에게 연락해야겠군요. 강민철이 차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김대호는 원래 주인의 연락처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벤츠 S클래스 폐차 맡기신 분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차를 되살렸습니다. 와서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네. 그게 무슨 사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직접 오셔서 보시면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2시간 후 30대 중반의 남자가 폐차장에 나타났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그는 초조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벤츠를 보는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내 차 맞나요? 완전히 새 차잖아요. 남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차에 다가갔습니다. 손으로 차체를 만져보고 문을 열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어봤습니다. 부드러운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네, 어르신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김대호가 강민철을 가리켰습니다. 남자는 강민철에게 달려가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차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제게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어요.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사신 차였죠. 사고가 나서 폐차할 수밖에 없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남자는 계속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민철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셨네요. 이 차 오래오래 타십시오. 아버님도 기뻐하실 겁니다. 수리비는 얼마입니까?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아닙니다. 공짜입니다. 네. 하지만 이 정도 작업이면 수천만 원은. 이 차는 버려질 뻔했습니다. 제가 살린 거예요. 그러니 제 보람입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남자는 다시 한번 깊게 인사하고 벤츠를 몰고 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강민철은 흐뭇해했습니다. 김대호와 민준도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태섭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한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자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우아한 분위기였지만 눈가에는 긴장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강민철의 딸 민주였습니다. 강민철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딸이었습니다. 어린 소녀였던 그 아이가 이제는
중년의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매는 그대로였습니다. 돌아가신 아내를 닮은 그 눈매. 민주야. 강민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발짝도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굳어버린 듯 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민주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해했어요. 아버지를 배신자라고 믿었어요. 아버지를 버렸어요. 연락도 끊었어요. 죄송해요. 민주의 어깨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죄책감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강민철은 천천히 다가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굳었던 몸이 풀렸습니다.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아빠가 미안하다. 아버지, 아빠가 무능해서 그런 거야.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민주야. 부녀는 그렇게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김대호와 민주는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김태섭도 미소를 지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폐차장에 저녁 노을이 졌습니다. 주황빛 하늘 아래 버려진 차들 사이에서 20년 만에 부녀가 화해했습니다. 세월이 갈라놓았던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요. 손주들이 기다려요. 할아버지 만나고 싶다고 매일 조르거든요. 손주들이. 강민철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가자, 아빠. 이제 집으로 가요. 민주가 강민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민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태섭이 차 문을 열어줬습니다. 떠나기 전 강민철은 폐차장을 둘러봤습니다. 김대호와 민준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강민철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민준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꼭 다시 오세요. 강민철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는 천천히 폐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노을빛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폐차장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입구에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강민철 정비 아카데미라는 간판이었죠. 김태섭의 지원으로 장비를 새로 들였고 젊은 기술자들을 교육하는 곳으로 거듭났습니다. 선생님, 이 엔진 오일은 언제 교체해야 합니까? 20살 청년이 물었습니다. 강민철은 오일을 손에 묻혀 코에 가까이 댔습니다. 냄새를 맡아봐. 타는 냄새가 나면 교체 시기야. 차는 숫자로만 배우는 게 아니야. 감각으로 배워야 해. 차와 대화하는 거지. 강민철은 이제 10명의 젊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중 수석 제자가 되었고 김대호는 아카데미의 운영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김대호의 아내도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이었습니다. 아버지, 점심 가져왔어요. 민주가 보온 도시락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요즘 그녀는 매일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20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였죠.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딸아. 같이 먹자. 할아버지. 6살 쌍둥이 손주들이 뛰어왔습니다. 준호와 준서였습니다. 강민철은 아이들을 양팔로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준호, 준서, 오늘도 할아버지 보러 왔구나? 네, 할아버지, 저희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차 고치는 사람 될래요. 강민철은 행복했습니다. 20년 동안 잃었던 모든 것이 돌아온 것만 같았습니다. 가족 명예,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김태섭은 강민철의 재심을 추진했습니다. 노석환의 자백 녹취록과 새로운 증거들이 제출되었고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언론은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누명을 쓴 천재 엔지니어, 20년 만에 명예 회복. 한국 자동차 산업에 숨겨진 영웅, 강민철의 귀환. 하지만 강민철은 화려한 복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곳 폐차장에서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길을 택했습니다. 버려진 것들에게 새 생명을 주고 좌절한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민철아, 큰 회사에서 자네를 모시고 싶어 하는데 정말 안 가겠나? 김태섭이 물었습니다. 강민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 저는 이제 충분합니다. 가르치는 게 즐거워요. 제 기술이 이 아이들을 통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게 제 마지막 꿈입니다. 어느 날 한 고급 세단이 아카데미로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현대자동차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강민철에게 제안서를 내밀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강민철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젊은 기술자들을 육성하는 재단입니다. 선생님 이름으로요. 강민철은 감동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 이름으로 재단을요? 네, 선생님은 한국 자동차 산업의 자산입니다. 선생님의 기술과 정신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날 밤 강민철은 혼자 폐차장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 우리 딸도 만났고 손주도 봤어.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당신도 하늘에서 보고 있겠지. 우리 민주 잘 컸어. 당신을 닮아 착하고 예쁘게 컸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선생님, 민준이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저기 손님들이 오셨는데요. 선생님께 꼭 인사드리고 싶다고. 내려가 보니 한 달 전 벤츠를 가져간 그 남자였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선생님, 제 친구들인데요. 다들 차 문제가 있어서 선생님께 배우고 싶다고 합니다. 제가 선생님 이야기를 했더니 꼭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강민철은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차는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죠.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강민철 정비 아카데미는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기술 교육기관이 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제자들이 이곳을 거쳐갔고 그들은 전국 각지에서 정비소를 운영하거나 자동차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철은 8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직접 렌치를 들기보다는 뒤에서 조언하는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강민철은 손주들과 함께 아카데미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이제 고등학생이 된 준호와 준서는 정말로 자동차 엔지니어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대학 가면 자동차 공학과 갈 거예요. 그래, 좋은 선택이다. 하지만 기억해라. 기술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더 중요하단다. 차를 사랑하는 마음,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그날 저녁 강민철은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가족들에 둘러싸여 평온한 얼굴로 영면에 들었습니다. 장례식에는 수천 명이 찾아왔습니다. 제자들, 업계 인사들, 그리고 그가 고쳐준 차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차를 사랑하셨어요. 민주가 조사를 읽었습니다. 버려진 것을 다시 살리고 절망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단순히 차를 고치는 손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고치는 손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아카데미 입구에
동판이 세워졌습니다. 강민철 1946에서 2036 차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희망을 사랑한 엔지니어. 잠깐이면 됩니다. 그의 겸손한 말 속에 평생의 열정이 담겨 있었다. 폐차장 한쪽에는 지금도 그가 마지막으로 고친 벤츠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차는 영원히 팔리지 않습니다. 강민철의 마지막 작품이자 버려진 것들에게도 두 번째 기회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민주는 이제 아카데미의 교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그 벤치 앞에서 묵념합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살겠습니다. 차를 사랑하고 사람을 가르치고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봄바람이 아카데미를 지나갑니다. 한때 폐차장이었던 이곳에 심은 벚나무가 활짝 꽃을 피웠습니다. 버려진 것들 속에서도 생명은 자랍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피어납니다. 강민철이 남긴 유산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버려진 것에 대한 애정, 사람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은 지금도 수많은 제자들을 통해 대한민국 곳곳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